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의 긴박성, 많은 경계선 환자가 정신치료 과정 내내 특히 치료의 초기 단계에 자신이 가진 문제들이 마치 치료자가 과감한 조치를 취하면서 시급한 관심을 보여야 할 일인 것처럼 이야기할 것이다. 환자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치료자는 환자가 심리적 탐색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시점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는 긴박한 역전의 감각을 느낀다. 환자 Y가 흐느끼자 치료자 B는 일반적인 정신치료적 개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많은 경계선 환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편집분열 사고 상태 속에서 기능한다. 이 심리적인 편집분열 자리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장되는 개인적 대리자인 자기에 대한 감각, 즉 주관적인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 상태를 따르는 환자는 바로 지금 속에 살아가며 강렬한 정서적 고통이나 공허함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었던 과거는 떠올리지 못한다. 미래는 마치 당장의 긴박함과 무관하게 동떨어진 시간처럼 보이므로 필요를 충족하는 행위를 지연한다는 생각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로 일축된다. 방어 기제로서의 분열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자기 경험들이 다른 자기 경험들과 연결되지 않는 일종의 정신적 림보 속에 갇히게 된다는 데 있다. 그곳에는 절박하게 애정을 갈구하는 자기와 차분하고 만족스러운 자기를 연결해줄 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기의 경험은 복합적이고 연속적인 하나의 자기 경험으로 통합될 수 없다. 환자 Y와 유사한 환자가 정신치료 시간에 보여주는 유형의 압도적인 절망은 치료자를 강렬하게 사로잡는다. 이는 어떤 심리적인 비상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유발하면서 즉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강렬한 정서가 담긴 자기 표현은 투사적 동일시 과정을 통해 치료자에게 어떤 상고적 대상 반응을 강요할 수도 있다. 이때 치료자를 사로잡는 대상 반응은 심리적인 비상사태에 대응하려면 기존의 치료적 역할을 벗어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다. 환자는 신체 접촉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치료자는 환자와 더 오래 있기 위해 이후에 예약되어 있던 치료를 취소해야 할 수도 있다. 환자가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약물이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환자의 행동에 개입하기 위해 제3자를 호출해야 할 수도 있다. 경계선 환자가 야기하는 이 같은 긴박함을 고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물 치료를 논의하게 된다. 경계선 환자와 정신역동적 치료, 정신치료를 경험한 정신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어느 시점에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치료가 다시 마주하게 되는 문제는 약물 처방 결정이 역전의 격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확실한 임상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를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계선 환자에 대한 약물 처방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절망감 혹은 뭔가 해야 한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고자 잘못된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를 피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의 약물 치료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솔로프, 카우드리, 가드너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의 긴박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어떤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강렬한 정서를 우리 역전으로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 사람의 상태가 여기서 어떤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고 대상관계 이론을 여기서 가지고 왔죠.
대상관계 이론에서 패러디스키조이드라고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이드가 보던 것으로는 양가성이 있는 단계가 아니고 프로이드가 봤던 양가성이 어쩌면 멜라니 클라인이 디프레시브 포지션하고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부분 대상 관계에서 전체 대상 관계로 옮겨가는 것이 어쩌면 PS 포지션, 편집 분열적 자리로부터 우울적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부분 대상 관계에서 전체 대상 관계로 가져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PS 포지션을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1차 과정 사고가 지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울적 자리를 간다고 하는 것은 2차 과정, 2차 사고 과정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1차 과정 속에서는 1차 과정 속에서 우리가 꿈의 세계가 바로 1차 과정 사고가 팽배한 것이죠. 어떤 무의식의 세계들이니까. 그럼 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일어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대상 자체를 인식할 때 극단적으로 좋거나 아주 극단적으로 이상적이거나 아주 최악인 그러니까 all good or all bad로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이러한 한 대상 같은 대상 전체 대상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이건 우울적 자리에 갈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프리에더프란 프로이드가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1차 과정과 2차 과정이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1차 과정이 여기서는 편집 분열적 자리에 가까운 개념이죠. 2차 과정이 어떤 우울적 자리 개념인데 1차 과정 속에서는 all good이나 all bad밖에 없는데 그래서 경험들이 대상 자체가 쪼개져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이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대상하고 관계에서도 또 그 대상과 내가 대상과의 관계에서 대상이 나에게 많은 만족을 주었고 나에게 돌봄을 주었던 그 대상인데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이 대상은 내 욕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굉장히 나를 침해하고 나를 박해하는 대상이라고 느끼니까 과거에 이 대상이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1차 과정 속에 꿈의 세계 속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거의 구별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쪽의 얘기를 본다면 플레저 프린시플 혹은 쾌락 불쾌락의 원칙, 그래 쾌락의 원칙, 플레저 프린시플에 의해서 그래 쾌락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리티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PS 포지션을 벗어난 거죠.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가게 되면 리얼리티 프린시플에 의해서 지금 당장 만족을 얻지 않고라도 지금 이걸 지연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지연시켜서 적절한 시기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충동들을 참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 보드라인 페이션트들이 정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건 PS 포지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플레저를 얻고 불쾌함을 지금 털어내는 것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 현실을 감안하듯이 내 지금 불쾌하지만 이 현실로서는 내가 불쾌한 것만 있지 않고 또 플레저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렵더라도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현실 감각
리얼리티 프린시플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쾌락의 원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리얼리티 프린시플, 현실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분들의 정서가 건드려지면 이분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 지금 당장 자기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필요한 것을 누군가 채워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 시간이 없어요. 이분들은 리얼리티 프린시플이라는 게 없으니까 지금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건 자기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거고 나에겐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군가 돌봐줘야 된다고 하는 정서가 전달되면 상담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분을 컨테인하고 이분이 왜 이러는지를 내가 이해하면서 이분을 천천히 돕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떤 사치스러운 생각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긴박하게 이렇게 힘든데 이 고통스러운 분을 지금 내가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강력한 역전이가 생겨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립을 지킨다 할지 이 사람을 지나치게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 할지 이런 정신분석의 일반적인 생각을 다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사람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아주 숭고한 생각이 막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힘든데 우선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행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상담자가 어쩌면 이 바운더리를 깨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 지금 45분이나 50분 세션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 사람은 지금 상태가 안정이 안 되니까 그 뒤에 두 사람 더 만나야 될 내담자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 그냥 캔슬하고 이 사람을 돌봐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생겨나면서 일반적인 환자에게 하지 않는 이런 액션을 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강렬한 역전의 정서는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이 PS 포지션에 있어서 합리성이 지배하는 이런 심리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리슨이 이 사람은 원본능에 의해서 지금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이브 역동 충족을 지금 당장 하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상담자가 이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적절한 거리를 둔다고 하는 거가 그만큼 어려워요. 이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융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니까 이 거리를 무시하고 당신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 이것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치료자도 아니야. 라는 이런 느낌을 강렬하게 주고 실제로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요구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막 뭐라고 폭풍우가 치듯이 이렇게 사태가 움직여지니까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 꼼짝을 못하는 거죠. 제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잠깐 나누죠.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기꾼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만날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한 번 만나가지고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자극하는 게 뭐랄까요? 전능감이라 할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자극해가지고 지금 너의 능력을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은 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꼭 마치 성경에 말하면 사탄이 예수님 시험했던 사건처럼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빵으로 만들어라 하는 말하고 같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당장에 그걸 안 하면은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서는 치료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약점이 거기서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 굉장한 유혹이에요.
네. 굉장히 시덕티브한 거죠. 너의 전능함을 보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만 보이면 또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유혹이 그 속에 숨겨져 있고 또 하나는 그걸 맞춰주지 못할 때 비난받으리라는 이런 정서가 같이 오니까 굉장히 강렬한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도 그 사실은 이런 치료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의지가 필요할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한 의지가 필요하죠. 예, 그 충분한 효과가 있을 정도의 이런 그 상담을 계속 받으려면 그 치료자도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고 또 내담자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기일과 상당한 어떤 노력과 또 그거를 또 그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그 태도도 사실은 치료자로서도 당연한 거지만 내담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약물 치료라는 그거를 보고 제가 내담자의 입장에서 그거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약간 우울증 약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고 그 한 어떤 기간 동안 이게 잠이 너무 안 와요. 그래갖고 수면제도 좀 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복합적인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복합적이죠. 네. 예, 그리고 내담자의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한 의지가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어렵지만 특히 어려움에 처한 그 기관에 있는 환자들은 덜하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그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가갖고 하는 걸 몇 년 동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약물 치료의 어떤 원칙을 정하는 것도 치료자로서도 어떤 자기 안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겠지만 원칙과 어떤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옳지 않을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일 아닐까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처음에 뉴라티코 환자를 보는 것은 조금 안전한데 지금 수련계에 있는 분들이 이 보드라인 환자를 만나면 정말 당혹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분들이 불러 이렇게 구원환상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이 사람을 내가 돌보자 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이 사람을 돌볼 수 없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내 미션이야. 하고 어떤 심한 분은 이분이 지금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런 곳에서 다른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힘든 사람 이렇게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가 잘 돌봐주면 굉장히 바로 정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회 제도가 이런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거가 안타까운데 내가 솔선수범해서 이 사람을 돌보겠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바꾸어서 내가 이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이상한 결심까지 막 하는 일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런 보드라인 환자를 보면서 갑자기 사회에 대한 격분을 일으키는 분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커리어를 바꾸어서 이 사람을 돌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굉장히 큰 영향들을 줘요. 그래서 수련계에 있는 분들이 바로 보드라인 환자를 적절한 수고 비전 없이 보다가 큰 사고가 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많은 종류의 착각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그거를 제가 그냥 착각이라고 얘기를 직선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예. 그리고 그 구원환상도 어느 정도의 착각이 섞인 거라고 하면 제가 내담자의 입장일 때도 제 스스로 낫고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자꾸 하게 돼요. 자꾸. 그렇죠. 예. 예, 제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은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지 내가 괜찮지 않나?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착각 같은 거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것이 약물 치료라는 그게 자꾸 저한테 지금 오는데 그것을 저도 판단을 잘 못하는 거고 사실 그걸 치료자가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치료자도 100% 그게 확실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내담자였을 때 그 경험을 되새겨 보니까 생각보다 정신이 제게 아니었던 말이죠. 생각보다 정신이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를 알았다는 그렇죠. 그런 그 경험이 당시에는 내가 있다는 자율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자율성이 없는 시기죠. 예, 그러니까요. 특히 어떻게 증상이 심할수록 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착된 어떤 아까 얘기했던 어떤 믿음 시스템에 내가 딱 거기에 매여 있으면 내가 예,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 주어진 어떤 판타지에 따라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묶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성서에 나온 묶여 있는 자를 풀어주는 일이 지금 정신분석가 역할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 이런 경우. 예. 네, 보통 우울증 약 같은 거가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여러 그 강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자율적으로 판단을 그냥 하게 돼버려요. 아, 나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음.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약을 받아오는데 그 약은 집에다 쌓아두면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네, 근데 맞아요. 그 중에 그 먹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약의 효능보다는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태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영향이 있죠, 굉장히. 예. 그러니까 의사가 얼굴 한 번 안 쳐다보고 컴퓨터 두들겨가면서 처방전 끊어서 약 처방했습니다. 약 타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질문하는 것도 괜찮아지셨어요? 그러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럼 약 좀 줄일게요.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의사가 내가 사실을 말하는 건지 진실을 말하는 건지 그냥 대충 둘러내고 있는지 전혀 분별하지 않고 내 말만 듣고 그냥 거기에 따른 처방을 했으니까 뭐라면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거짓말에 기준해 가지고 의사가 처방했으니까 나는 그 약을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결과가 오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뭘 자꾸 점검하냐면은 저 의사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속에는 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의사에게 내 상태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렵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패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부정확한 정보를 주었는데 의사가 그걸 전제로 해서 처방을 했다고 한다면 그 믿을 수 없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죠. 그렇게도 그러고 제가 그 여러 가지 제가 막 여러 가지를 막 많이 해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딴 얘기인데 네. 제가 우울하거나 그러면 저는 막 대체의학 이런 데도 관심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뜸을 뜨거나 뭐 무슨 거기에 좋다는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도 막 이런 걸 막 정보를 알아갖고 제가 막 해보고 막 그래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뭐든 도움이 되는 것은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양약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을 가진 제일 첫째 약이 우울증 약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르몬제예요. 그러니까 대체의학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우울증 약 먹으면 큰일 난다, 정신 망가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특히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여성 갱년기 때 호르몬제 먹는 것도 필요한 약을 좀 안전하게 사실은 처방해 주는 것 같은데 대체의학 하시는 분들은 그거 먹으면 못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약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거 먹으면은 훨씬 더 이게 중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필요한 상태가 있을 텐데도 그래서 그거를 먹는 거를 우울증 약 먹었어? 아니면 무슨 약 먹었어를 약간 굉장히 이제 나 중증 환자에 접어드는 그런 지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심리적인 이슈들이죠.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양약 중에는 정말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약들인데 그 우리 예. 심리적인 것 때문에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데 혈압약을 안 먹는 경우나 당뇨가 있는데 당뇨를 안 먹는다고 한다면 그게 도움이 전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체의학 같은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되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그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한데 호르몬제 같은 걸 요만한 걸 하나 먹으면은 그 장단이 네. 있겠지만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두부로 만약에 두부가 여성 건강에 좋다 이렇게 먹으면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뭐냐. 그거를 매일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굉장한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힌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많고 특히 이 정신에 관계된 약 같은 거는 오해에 둘러싸인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슈인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심한 게 지금 우선 우리 코로나 백신 문제가 지금 있죠. 맞아요, 맞아요. 당장에.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건 아닌데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않고 버티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죠. 아니, 맞아요. 제 친구 하나도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 명이 그중 한 명은 저희 지금 여기 한국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백신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뇌 생명체가 돌아다닌다는 등 이거를 막 발표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의사들이 그걸 발표를 하니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의사 선생님이 현미경으로 봤더니 그 안에 뭔가가 막 미생물체가 돌아다닌다고 막 그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친구 하나가 그걸 보고서는 전 가족이 애들까지도 백신을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백신 패스가 없으니까 예, 뭐 어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정도 영향이 되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는 너무 그거는 해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백신을 안 맞았을 때 저희가 사실은 제가 부작용에 대해서 다는 모르겠지만 안 맞았을 때 그런 위험성이 더 크다고 저는 판단이 당연히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를 하시니까 또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 주위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미국도 그런 인포메이션을 막 주었던 분들 중에 나중에 백신이 나왔을 때 그분들이 안 맞느냐면 그분들 다 맞았어요. 대부분에. 근데 그 얘기는 딱 안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딱 안 하고 자기들은 맞고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결국은 그 희생자가 난다는 얘기 문제는. 그럼요. 그게 희생자는 그거를 믿고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는 긴가민가 하지만 한번 우겨본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애들까지 안 맞았으니 애들 학교도 못 가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떠면 굉장히 중요한 어피니언 리더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프로페셔널 에틱스를 어겨버리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분 얘기가 다 틀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균형 감각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될 것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가 미스가이딩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아야 될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약물도 약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뭐 장님이 그 사람을 올바로 이끌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뭐랄까요, 불안감 조성한다든지 어떤 착취적인 그런 그 심리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뿐 아니라 다른 약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야기도 그렇고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보면은 말 그대로 그게
약을 먹어서 약이지만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공약이라는 것도 어떤 처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예. 그래요. 그 자체도 그 어떤 때는 비현실적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로잡히게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래 보면은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로 막 계속 가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 예.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뭘 자꾸 자극하냐면은 인간 속에 있는 그 완벽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듯이 그 예를 들어서 전에 한국에서 뭐더라 침대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침대에 라돈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침대가 그 회사가 망했는지 망하다시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걷어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방사능 물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형광 물질이 그러니까 있는데 있다 없다라고 묻는다면은 있다.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있어도 그게 얼마만큼 지내 어느 사람 정도의 양이냐, 치사량이냐, 예, 괜찮은 거다.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건데 그 있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걸로만 그거가 있다 하면 바로 이거 큰일 난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사고가 무지몽매한 쪽으로 지금 가버리는 상황이 막 발생하는 거죠. 사실 광우병도 그런 거 아니었나요? 같은 거죠. 저희가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생각보다도 허상에 가까운 것들을 막 꽉 붙잡고 진짜로 막 전진하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그게 느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그런 그러니까 이슈들이 있는데 문제는 개개인의 삶 속에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예. 무서운 거죠 지금. 근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말하자면은 자기의 어떤 뭐랄까 만족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은 뭐 교회 목사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교회에서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정신 건강 자체는 일단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교회에서 본인이 얼만큼 영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해가지고 저는 그게 뭐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서슴지 않고 하면서 그걸 믿음이다 뭐 믿음 시스템으로 들고 가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시스테메릭이라는 말 있잖아요. 시스테메릭. 네. 그거는 그 조직 안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거는 변명하고 변호하고 그냥 뭐랄까 합리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마치 제대로 된 관점이고 조금 벗어나가지고 제3자의 관점으로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시도를 막 막아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정치 경제뿐 아니라 종교에서도 사실 심각하게 생기니까 이 정치 경제보다도 종교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아주 심리 내부까지 막 파고들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 내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뭐 정치와 분리한다 가지고 자율권에 너무 내버려 둔 것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면은 야 이게 개개인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를 그냥 그 비판만 하기에도 너무 벅찬 것이지만은 가만히 있기에도 너무 뭐랄까 마음의 짐이 크다고 생각되는 이제 그런 면이기도 하죠.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죠.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이고 스트렝스가 있으면 좋은데 이고 스트렝스가 약한 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영향에 취약하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그분들하고 관계를 맺는 분들의 특히 프로페셔널 입장에 있는 분들은 프로페셔널 에틱스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